새로운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을 때 백만장자는 그녀의 펜을 보고 얼어붙었다. 서울의 유명한 IT 기업 테크노버터플라이의 CEO 강태윤 60은 또 다른 평범한 날을 맞이했다. 그의 넓은 사무실 창문으로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보였다. 태윤은 피곤한 눈으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임원 후보를 면접할 예정이었다. 사장님, 면접 대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비서 김미란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태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들여보내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5.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유망한 인재였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님. 이서연입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태윤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시선은 즉시 서연이 들고 있는 펜에 고정되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 펜은 금색 디테일이 있는 클래식한 크로스 센츄리 모델로 클립에는 작은 나비가 새겨져 있었다. 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20년 전 그는 5살 된 딸 강지우에게 첫 등교일의 행운의 부적으로 똑같은 펜을 선물했다. 그날 밤 지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아버지의 마음에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떨리는 손으로 태윤은 물었다. 그 펜 어디서 얻으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란 서연은 망설이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기억나는 한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제 양부모님이 절 발견했을 때 이 펜이 저와 함께 있었다고 하셨어요. 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양부모님이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나갔다. 네, 제가 5살 즈음에 입양됐어요.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기억이 많이 나지 않아요. 태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혹시 몇 살이신가요? 25살이에요. 서연이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이 역력했다. 태윤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책상에 기대었다. 퍼즐 조각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다. 20년 전 그는 목이 메인 채로 시작했다. 제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5살이었죠. 그는 잠시 멈추고 용기를 모았다. 그 아이가 사라진 날, 저는 그 아이에게 이것과 똑같은 펜을, 작은 나비가 새겨진 펜을 주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이 폭로에 크게 떠졌다.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신의 손에 있는 펜을 바라보았다. 저는 항상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큰 집, 나비가 있는 정원, 그리고 한 남자, 아버지에 대한. 하지만 저는 결코 둘 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태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책상 위에 액자를 집어들었다. 그의 딸이 사라지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같은 눈, 같은 미소. 아버지? 그 말은 질문처럼 나왔고 20년간의 이별과 충족되지 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태윤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인 서연을 껴안았고 수년간의 고통과 그리움이 기쁨과 믿기지 않음으로 변해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 제2장 과거의 그림자. 며칠 후 태윤의 호화로운 한강 뷰 펜트하우스에서 서연은 그녀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부모 이창호와 박순자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태윤에게 설명했다. 2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밤 그들은 대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잠들어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신원을 알려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 특별한 펜만이 그녀의 작은 손에 꼭 쥐어져 있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순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그저 그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 싶었어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분노하고 싶었지만 창호와 순자가 그의 딸을 사랑으로 키워준 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뭐예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지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서연이라고 부를게. 서연 아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지우. 제 이름은 지우예요. 그날 밤 지우는 그녀의 새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왜 납치되었을까? 누가 그녀를 데려갔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어떻게 대구의 그 공원 벤치에 도달했을까? 다음 날 아침, 태유는 지우를 회사로 데려갔다. 그는 직원들에게 그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소개했고 모두가 충격과 기쁨으로 반응했다. 하지만 한 사람, 태윤의 오른팔이자 회사의 부사장인 윤재혁의 눈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충격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 그날 저녁 태윤과 지우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윤은 그의 아내이자 지우의 어머니인 김서현이 지우가 실종된 지 5년 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네 엄마는 끝까지 널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태윤이 말했다. 그녀는 네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해 애도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다. 그는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고 태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남자는 지우의 팔을 잡아 강하게 흔들었다. 너는 알아야 해. 그가 속삭였다.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 경비원들이 달려오자 남자는 재빨리 도망쳤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고 태윤은 그녀를 꼭 안았다. 걱정 마, 지우야. 그가 말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이번에는 절대 널 잃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났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가 말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제3장, 숨겨진 비밀. 다음 날, 지우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케팅 부서에 배치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전날 밤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남자의 말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점심시간, 지우는 회사 구내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윤재혁이었다. 지우 씨, 어젯밤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재혁이 말했다. 괜찮으세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재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당신에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재혁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 여기서 8시에 만나요. 혼자 오세요. 그날 저녁 지우는 재혁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재혁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지우씨. 재혁이 말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부사장님?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 전 당신이 실종됐을 때 나는 당신 아버지의 비서였어요.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당신을 보냈어요.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셨겠어요? 재혁은 주변을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다. 당시 테크노 버터플라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이었죠. 그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물었다. 무서운 조건이었나요? 그 투자자는 당신을 원했어요. 재혁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잃었고 당신을 키우고 싶어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회사를 위해 동의했어요. 지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재혁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어요. 당신을 데려가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버렸어요. 당신 아버지는 미쳐 날뛰었죠. 그는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럼 어젯밤에 그 남자는 누구였죠?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도 과거의 누군가일 거예요. 지우 씨, 조심해야 해요. 당신의 귀환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우는 재혁을 바라보았다.
왜 이걸 저에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재혁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죄책감이에요. 나도 그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대화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로 중단되었다. 지우의 휴대폰이었다. 아버지예요. 지우가 말했다. 재혁은 일어섰다. 가봐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내가 말한 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지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그녀의 세계가 다시 한번 뒤흔들린 것 같았다. 제4장. 진실을 향한 여정. 다음 날, 지우는 출근을 핑계로 집을 나섰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20년 전 자신이 발견되었던 대구의 공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를 희망했다. 공원에 도착한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놀이터, 벤치, 산책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친숙했다. 그녀는 한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녀 옆에 앉았다. 젊은이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구먼. 지우는 미소 지었다. 네, 제 과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 지우는 갑자기 직감이 왔다. 혹시 20년 전 이 공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어린 소녀가 발견된 사건 말이에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오, 그 사건. 기억나는구먼. 그날 밤 이 공원에 있었지. 한 남자가 소녀를 안고 뛰어가는 걸 봤어.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소녀가 벤치에서 발견됐지.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를 기억하세요? 어떻게 생겼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 그리고 기억나는 건 그의 왼손에 큰 반지가 있었다는 거야. 지우는 그 설명을 듣고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뇌리에 윤재혁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도 왼손에 큰 반지를 끼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말했다. 정말 도움이 됐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과거는 때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해. 조심하게. 지우는 공원을 떠나며 머릿속으로 새로운 의문들을 정리했다. 윤재혁이 그녀에게 말한 것은 진실일까? 아니면 그는 더 큰 음모의 일부일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거예요. 태윤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다. 무슨 일이니, 지우야?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제 실종에 대해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진실을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태윤이 대답했다. 알겠다. 집으로 와라.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지우는 전화를 끊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 찼다. 드디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제5장. 밝혀지는 진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곧바로 아버지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분노, 혼란,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태윤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앉아라, 지우야. 태윤이 말했다. 네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마. 지우는 소파에 앉았고 태윤은 그녀 앞에 앉았다. 먼저 나는 내게 사과해야 할 것 같구나. 태윤이 시작했다. 나는 너를 실망시켰어. 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정말 절 보내신 거예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결정이야. 그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테크노 버터플라이는 파산 직전이었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다. 그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대가로 지우를 원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딸을 잃었다고 했어. 태윤이 설명했다. 그는 너를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어 했지. 나는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어.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될 거라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어. 지우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태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잘못됐어. 너를 데려가기로 한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널 버렸어. 나는 미쳐 날뛰었지. 경찰에 신고하고 온 나라를 뒤졌어. 하지만 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럼 재혁 씨는요? 지우가 물었다. 그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태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재혁, 그는 내 지시로 그 거래를 주선했어. 하지만 그 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 그는 널 찾는데 헌신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가 대구에서 발견됐을 때 왜 절 찾지 않으셨어요? 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찾았어, 지우야. 하지만 그때 넌 이미 행복한 가정에 입양돼 있었어. 난 네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럼 어젯밤에 그 남자는 누구였죠?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조사하고 있어.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지우는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빠,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그 투자자가 누구였는지, 왜 절 버렸는지, 모든 것을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지우야. 우리가 함께 이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가 건드리는 진실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 있어.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징이 펼쳐졌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제6장 숨겨진 연결고리.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탐정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윤재혁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지우는 곧바로 재혁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갔다. 지우 씨, 무슨 일이에요? 재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지우는 문을 닫고 재혁의 책상 앞에 섰다. 재혁 씨, 저는 이제 모든 걸 알아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진실을 원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20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앉으세요, 지우 씨. 긴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지우가 앉자 재혁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태윤의 이야기를 대부분 확인해 주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했다. 그 투자자의 이름은 정석호였어요. 재혁이 말했다. 그는 강력한 정치적 연주를 가진 재벌이었죠. 그의 딸이 병으로 죽은 후 그는 새로운 상속자를 찾고 있었어요. 지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된 후 정석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재혁이 계속했다. 그는 당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그는 당신을 없애라고 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네, 그는 당신이 그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나와 당신 아버지는 그럴 수 없었죠. 우리는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대구로 데려간 거예요. 그럼 당신이 절 그 공원에 버린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당신을 한 가정에 맡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 같아요. 아마도 두려워서였겠죠. 지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정석호는 어떻게 됐나요? 그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재혁이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지우 씨. 갑자기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강지우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밤 8시 남산타워에서 만납시다.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우는 재혁을 바라보았다. 누구였어요? 재혁이 물었다. 지우는 잠시 고민했다. 그녀는 재혁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거짓말했다. 그냥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그날 저녁 지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남산타워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다.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타워에 도착한 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강지우 씨? 남자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누구시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내 이름은 정석호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지. 지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녀의 운명을 바꾼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을 그녀의 아버지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석호는 한숨을 쉬었다. 긴 이야기요.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왔어요. 당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요.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질 진실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서울의 밤징이 그들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모두 이 한순간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석호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정석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지우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윤의 친딸이 아니라 정석호의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년 전 어린 지우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정석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강태윤과 거래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우가 건강을 되찾자 정석호는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 했고 이는 그녀의 실종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지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이제 두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고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는 자신의 정체성은 혈연 관계나 과거의 사건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태윤과 정석호 모두를 용서하기로 결심했고 두 사람을 모두 그녀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테크노 버터플라이에서 지우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윤재혁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지우의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둘은 점차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동료에서 친구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해갔다. 강태윤과 정석호는 과거의 적대감을 버리고 화해했다. 그들은 지우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고 이는 두 기업 간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지우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손에는 그 특별한 펜이 들려있다. 지우는 펜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 그 펜은 그녀에게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다.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우리는 지우 뒤로 서울의 풍경을 본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은 잔잔히 흐른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다. 지우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